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흔히 믿고 보는 배우라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연기력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배우들인데요. 특히 그 배우들이 오랜 무명이나 조연 생활을 견뎠을 때 관객은 그들이 주연으로 나선 영화에 십시일반 밥 한 숟가락씩 보태 밥 한 그릇 만들듯 큰 성원을 보내주곤 하는데요. 3년 전 유해진의 럭키가 그랬듯이 2018년엔 이성민의 목격자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재로 변호사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처럼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방관자 효과라고 말하죠. 그걸 모티브로 한 목격자입니다. 비명 소리가 들려서요. 좀 정신 나갔다 아파트 한복판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비명 소리요? 요즘 누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다 그런 거지. 당신 살인범 봤으면 신고할 거야? 신고하지, 당연히. 됐다, 잘 보이네, 씨. 그날 봤죠? 그놈 아직도 이 동네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놈 모자. 아까부터 여기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영화인 버비스타의 메뉴, 이 목격자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감 가는 내용도 많았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뭐 산사태도 일어나고 뭐 빗속의 싸움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서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영화 자체가 이제 방관자 효과를 모티브로 해서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너라면 어떡하겠냐, 나라면 어떡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봤는데 이제 뒤에 부분에서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해서 일상 속의 스릴러 같은 작품이어서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일상 스릴러죠. 예전에 그 손현주, 문정희 씨 주연의 숨바꼭질,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다. 그 설정도 그랬고, 이번 것도 그런 일상 스릴러예요. 근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 사실 이게 나한테 정말 일어날 법한 얘기다 보니까 기본 스릴이 깔려 있는데 그럼 좀 이렇게 스릴러로 쭉 밀고 가도 될 텐데 약간 늘 공포 영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두려움 쪽으로 좀 간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저랑 또 이제 포인트 비슷하게 보신 게 맞아요. 처음에 좀 괜찮은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정도 비에 진짜 산사태 나나? 좀 이렇게 중간에 그전에도 좀 비좀 오고 이렇게 몇 개 돌 좀 굴려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사실 그래가지고 요새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갑분산이라고.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질 때, 어이없을 때 갑자기 분위기 산사태 이래가지고 젊은 분들이 갑분산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사실 요 산사태 부분만 그 전에 조금 잘 이렇게 다져오다가 터트렸어도 저는 100만은 좀 더 들지 않았을까 하는. 또 우리가 배우들 연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연기는 어떠셨어요? 그럼 뭐 여기에 이제 주연이신 이성민 씨, 그 배우는 이제 연기가 좋긴 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배우는 김상호 씨 형사 역할 했잖아요. 보통 이제 형사 역할을 하면은 좀 카리스마가 넘치고 굉장히 약간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김상호 씨 같은 경우는 극히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 형사를 연기를 하는데도 길게 봤을 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근데 어디 가세요? 4층. 4층 왜요? 그 시간에 자제하는 사람이 3명 있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CCTV 뭐. 예. 경찰입니다. 한상훈 씨 되시죠? 예. 저 이틀 전에
살인 사건 난 거 아시죠? 소리 없이 강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맞아요. 김상우 씨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이고 준비됐다는 거를 이번에 탁 주연 줬더니 탁 잘하잖아요. 그걸로 보여줬고 또 이성민 씨도 야 공작에서도 이 황성민하고 투탑을 이루면서 잘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명배우라는 거 입증했어요. 물론 이제 곽시양 씨 그 잘생긴 훈남이 뭐 연쇄살인마 뭐 도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 두 배우의 영화다 싶고.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사람 맞습니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머리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아니면 눈만이라도. 모릅니다. 선생님. 모른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저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범인 잡혔다면서요? 잡혔다면서 왜 엉뚱한 사람 붙들고 괴롭힌 겁니까? 왜? 왜 소리를 지르고 형사님 왜 그러세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개봉한 공작에도 출연하고 이 목격자에도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8월 8일 공작, 8월 15일 목격자였어요. 근데 목격자가 좀 예정이 없이 갑자기 좀 개봉일을 잡은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배급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잘 잡은 거죠. 이렇게 흥행이 됐으니까. 근데 주연 배우 입장에서 보면 목격자 무대 인사 가느라고 공작은 좀 잘 못했어요. 이게 특히 한 주에는 부산대구를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좀 비껴가면서 돌긴 돌았지만 이성민 씨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같은 부산대구 내에 있는데 몸을 어떻게 두 개로 그냥 분신술 써서 공작에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저가 이성민 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하고 좀 그렇죠. 난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안하죠. 거기다 사실 이성민 씨가 마음이 엄청 여린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한쪽만 가야 되니까 정말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8월 1일 신과 함께인가요? 8월 8일 공작. 근데 주지훈 씨는 이게 둘 다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일정을 미리 다 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또 거의 뭐 개봉하고 일주일 동안 1,000만 가까이 사랑을 받은 터였고 그리고 딱 예정됐던 대로 공작 나만 열심히 뛰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성민 씨는 이게 여기 공작도 가서 좀 인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요쪽만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그 여린 남자가 마음고생 좀 했고 그래서 뭐 감독 배우들 다 전화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던 건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성민 씨가 미안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이 목격자 속에 들어있는 법 얘기 나눌 텐데 그 전에 아까 딱 영화 소개할 때 이 변호사께서 제노비스 신드롬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이 그러니까 방관조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되는 현상을 방관조 효과라고 하고 처음에 기원이 된 게 키티 제노비스 사건에서 이제 방관조 효과가 나왔었는데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1964년 3월 13일에 뉴욕 퀸시 지역에서 그 귀가하던 키티 제노비스가 강도범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현장에서 38명이 봤는데 목격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12명이 봤고 그때는 좀 추웠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봤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거고 몇몇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으라고 제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약간 선정적인 보도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우스운 것은 여기에 범죄자인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사회학 박사도 받았어요. 근데 1977년에 그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해가지고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사건을 통해서 그 기여한 바가 있다. 내가 그렇다 하면 이런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적반하장도 아니고 이렇게 그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공감을 못해서 이런 살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명확히 특정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책임감이 생기고 구조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도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옷을 입은 뭐 아저씨 도와주세요. 네. 뭐 하얀 옷을 입은 아저씨 도와주세요. 해야지 그 사람이 특정해서 이제 도와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기 지금 하얀 옷 입은 아저씨 막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 2시라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인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영화 보면서 또 굉장히 무서웠던 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묻습니다. 이 변호사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력 범죄가 일어난다면 저는 당연히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내용처럼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범죄자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 범죄자가 나의 집을 알고 나의 인적사항을 다 안다라고 하면 가족들과 저를 생각해서라도 신고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신고하기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하는 하나의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했을지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게 또 자식 키우고 있다 보면 또 자식한테 닥칠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범죄 이런 게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망치로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무자비한 살인을 보았다. 그럼 더더욱 무서워서 사실 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라고 비난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영화에 막 나오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이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우리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이거 아파트값 하락하니까 언론에 경찰에 협조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파트값 하락만 걱정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법률 얘기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 이성민 씨가 연기한 한상훈, 이 한상훈은 이 살인 현장을 정확히 봤고 범인의 얼굴도 봤어요. 근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거 처벌 되나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처벌할 수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에는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지 마라 소리를 지름으로써 이제 범죄를 저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법 위반 행위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를 이제 불고지죄라고 말하는데 이 신고하지 않은 불고지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에서 불고지죄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국가보안법에 이제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많죠. 지금 통일 분위기에 불고지죄는 폐지돼야 된다.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을 가하면서 폐지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상으로는 살인범을 본 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간첩인 걸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 경우에 꼭 신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또 이 영화에서 보면 곽시양이 분명히 살인범인데 이 경찰은 헛다리를 처음에 짚어요. 피해자의 남자친구, 불륜의 상대가 이제 신승환 씨인데 살해 직전에 같이 있었다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너 알리바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내서 막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신승환 씨 이제 막 당연히 도주를 하고 저 아니에요 하기보다 막 도주를 해요. 자신의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 차에 매달려. 근데도 막 다 떨어뜨리면서 그냥 몰고 간단 말이에요. 막 경찰 이거 다치겠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안 죽였다지만 이거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신승환 씨가 왜 도망가야 되는지 자체가 그 영화 장면에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라든지 이유로 신승환 씨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폭행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도주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텐데 차 위에 올라와 있는데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하면 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상처까지 입었으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까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것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무 말 않고 끊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야. 그리고 우리 6층 사는 한상훈, 이성민 씨네 집에만 걸려온 게 아니라 이 4층 사는 김성균 네 집, 응?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도 전화가 막 이렇게 걸려오고 그냥 끊는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막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벌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상훈, 이성민 씨 네.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협박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협박죄 같은 경우는 해악을 고지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협박죄인데 단지 전화해서 아무 말 없이 끊었다. 그러면 해악의 고지가 없잖아요. 그 영화의 내용과 유사한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전화를 해서 한 20-30분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통화를 하게 되면 협박죄가 되느냐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당연히 협박죄는 안 된다라고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박죄 안 되는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남의 집에 말 안 하는 전화 이거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장난 전화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아, 영화에서 이제 이 한상훈, 이성민 씨가 급히 집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한 차량이 와서 그냥 그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려요. 그것은 바로 곽시영 씨가 아닌 김성균이었는데 아니 이거 정말 죽을 뻔할 수 있잖아요. 막 피 막 다 흘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한상훈, 이성민 씨가 지금 집에 가던 길이었으니까 근데 택시는 다 박살이 났으니까 이 현장에 온 김상호 씨의 차를 이 경찰의 차를 타고 막 거의 이거 도주죠. 막 훔쳐가지고 타고 가요. 이거 김상호 씨 차 이거 절도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절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세워져 있는 차를 빼서 타고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려놓고 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절도죄가 됩니다. 뭐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당연히 절도죄가 되고 특히 이제 상훈 같은 경우는 간 이유가 자기 와이프, 자기 아이가 그 곽시영 씨한테 살해당한다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가는 거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절도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아니 방금 제가 자동차 불법 사용죄 이런 말을 쏙 들었어요. 예. 그건 또 뭐죠? 그러니까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선박 온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게 자동차 불법 사용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절도죄 같은 경우는 재물을 훔치는 건데 자동차 불법 사용죄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A지점에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와서 다시 A지점에 두는 것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인데 A지점에 있는 것을 B지점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도죄가 됩니다. 아 진짜요?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었던 자동차를 마음대로 다른 데 두고 팽개치잖아요. 이건 절도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가져가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다른 데다 둔다든지 하는 거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금 탐 크루즈, 맷 데이먼 다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늘 딱 막 키가 꽂혀있든 안 꽂혀있든 막 남의 오토바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거기에다가 잘 두는 것만으로 굉장히 매너 있는 듯하게 하고 이제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졌으니까 절도죄네요. 네, 그렇죠? 당연히 절도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 갔지만 이미 이 한상훈의 아내 진경과 그에 따른 곽시양이 막 거의 무슨 망치를 막 던져 그러면서 막 이 아파트 계단에서 6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난투극을 벌여요. 그러고 나서 다쳤지만 곽시양이 또 막 유유히 도주를 해요. 그걸 봅니다. 이 막 도착한 이 남편이. 아니 근데 여기서 그걸 막 쫓아가가지고 정말 피해 난투극을 벌이잖아요.
이때 저는 궁금합니다. 연쇄살인마지만 뭐 난투를 벌여서 막 때려서 막 피 흘리게 막 다치게 했어. 그래도 남을 다치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어느 쪽일까요? 이거는 이제 현행범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현행범 같은 경우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현행범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현행범이네요, 곽시영. 곽시영 씨 같은 경우는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현행범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 수사기관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훈이 곽시영을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발생한 그 폭력 같은 경우는 현행범 체포에서 이제 수반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벌되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통쾌한 뭐 그 부분이 있네요. 오늘도 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 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또 지금 보내드릴 수는 없죠. 이재로 변호사니까. 이 목격자라는 영화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영화 내용 보면 뭐 아파트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살지만 한가운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살려주세요 뭐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서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웃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듣고 많은 내용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사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봐야 할 것은 반드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좀 들어라 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정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경우도 있고 안다 해도 거의 뭐 대화 나누지 않으면서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면 내가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내가 위험에 처할까 봐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게 됐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로 고립되면 정말 그게 나한테 더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라는 단어가 저는 없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그 우리라는 연대가 결국은 나를 지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재로 변호사랑은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름 뒤면 추석 연휴, 벌써부터 추석 극장가를 빛낼 영화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차례로 추석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또 그 안에는 어떤 법 이야기와 세상살이가 들어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길 바래. 어차피 이거 돈 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네임밸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민국당이요? 장 교수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 국회의원 장태주! 이제 제법 정친 티가 나는데? 나 오수연 씨 덕분이지. 선생님 직진하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네. 반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주제만큼만 하자. 응? 반장 자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재벌들만 겁없이 사는 줄 알았어?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줘 그냥!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Hey, Dad. Hey, sweetheart. Where are you? Study group. I'm gonna go all night. Oh, one more thing. I want to know about the final. 911, what's your emergency? I'm calling to report a missing person. Okay, who is this regarding? My daughter.
We'll handle the ground investigation, but as a parent, you can help us with who your daughter talks to. She has friends, right? Kind of. I took bio last year. No idea. You and her on different AP paths. Where were you the night my daughter went missing? I don't have to tell you anything. A terrifying development today. Oh my God. She was my best friend. You're cutting me off? You broke his jaw! Is Margot still alive? I didn't know her. I didn't know my daughter. 어떤 인간이 그랬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너 뭐하냐? 그래서 승희라는 애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 아 웃지 말라고 진짜! 승희야. 야, 너 여기서 뭐해? 나 남자친구 있다. 남자친구. 앞으로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야! 술 마시고 얘기해. 아, 소주만 나, 이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